안녕하세요. 밤과 책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소설은 줄리안 시몬즈라는 작가의 꿈꾸는 것이 더 낫다라는 미스터리 추리소설인데요. 줄리안 시몬즈라는 작가는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이지만 영국이 낳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추리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추리소설의 역사를 다룬 블러디 머더라는 작품인데요. 블러디 머더는 지금도 추리소설의 역사를 다룬 가장 중요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작품인데요. 추리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설에는 한 남성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3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한 남성과 3명의 여성. 벌써 흥미로운 구도가 아닌가 싶네요. 어떤 분들은 이 소설이 히치콕이 영화한 로버트 블록의 사이코를 연상시킨다는 의견이 있기도 한데요. 히치콕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비교해서 들으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소름 끼치는 반전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꿈꾸는 것이 더 나은 소설 속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꿈꾸는 것이 더 낫다. 줄리안 시몬즈. 1. 앤드류 블러드의 원고. 나는 과거의 비참함과 현재의 평안함을 생각한다. 나는 내 인생을 망가뜨린 여자들, 진과 올가를 생각한다. 그리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여인, 헬렌을 생각한다. 되돌아보건대 나의 과거는 오로지 패배와 수모의 연속이었다. 난 그 과거를 종이에 적을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헬렌은 지금 여기에 있다. 내 방에서 나를 마주보고 앉아있다. 나는 헬렌에게 글을 쓰고자 하는 나의 의도를 밝힌다. 헬렌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이 차분함은 헬렌의 천성이다. 진과 올가는 격렬하고 광적이고 기만적이었다. 나는 그런 것들이 어머니를 제외한 세상 모든 여자들의 천성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헬렌은 나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헬렌을 보면 에드가 알렌 포의 시구가 떠오른다. 헬렌, 그대의 아름다운 내게 옛 니케아의 배와 같소. 향기로운 바다 위를 잔잔히 떠다니며 지치고 길 잃은 방랑자를 고향 해변으로 실어다 주는구려. 나는 헬렌과 함께 있어 평화롭다. 이런 평화에 이르기까지 고생과 피해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아니, 그 비는 불가피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내 이름이 앤드류 존 블러드이니까. 내 아버지는 세무서의 조사관이셨다. 소위 소득세 징수관이라고 불리는 그 직업 말이다. 물론 아버지는 직접 사람들을 만나 세금을 거둔 적은 없었다. 다만 적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그에 따른 통지문을 보냈을 뿐이다. 이 직업은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인기는 없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이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나를 놀리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내 성과 아버지의 직업을 합쳐서 나를 흡혈귀라고 불렀던 것이다. 조심해. 저 애가 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 저 애는 네 피를 빨아먹는 애야.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는 피를 빨아서 먹고 산대. 심지어 아이들은 피를 빠는 소리를 흉내내기도 했기 때문에 나는 울면서 집으로 달려오기도 하였다. 어머니는 나를 위로해주면서 아이들이 그저 장난치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한테는 말을 붙여봤자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는 평생 2가지 관심사밖에 없었다. 하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우표 수집이었다. 아버지는 특히 19세기의 칠레, 페루, 에콰도르의 우표에 관심이 있으셨다. 그래서 그 우표들을 수집하기 위해 기다란 편지를 쓰곤 하셨다. 한 번은 내가 그림 연습을 하다가 잉크를 엎질러 아버지의 우표 수집 노트 몇 페이지를 망친 일이 있었다. 아버지는 겉으로는 화를 내지 않으셨지만 그 이후로 가능하면 나와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하셨다. 나는 아버지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순수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가 정신을 딴 데 두고 길을 걷다가 어느새 차도로 들어서서 화물차에 치여 즉사하셨을 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장례식 후 어머니는 이제 내가 집안의 가장이 되어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때 내 나이 13이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 지금 내가 글을 쓰는 책상 위에는 은퇴를 두른 낡은 어머니의 사진이 있다. 사진 속의 어머니는 생각에 잠긴 듯 머리가 약간 한쪽으로 기운 채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고 계신다. 나에게는 너무나도 눈에 익은 표정이다. 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늘 어머니를 닮아 예쁘게 생긴 아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나는 어머니가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마 너무 오랫동안 어머니와 가깝게 살았기 때문이리라. 나는 외아들이었다. 어머니는 늘 나한테 깨끗한 속옷을 입히고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내 침실을 깨끗이 정돈하고 이부자리를 정리해 주느라 정신이 없었다. 내가 커다란 기술회사에서 견습 도안사로 취직을 할 만큼 컸을 때도 나는 접시 하나 내 손으로 닦아본 적이 없었고 옷 한 번 빨아본 적이 없었으며 구두 한 번 내 손으로 닦아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한테는 오히려 나를 돌볼 시간이 더 많아졌던 것이다. 어머니와 나는 영원한 동반자였으며 다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우리는 영국 동남부 작은 도시에서 거의 40년쯤 된 낡은 집에서 살았다. 앞에는 활모형으로 내민 창이 있었고 거실 하나, 식당 하나, 그리고 침실이 3개 있었다. 우리 집은 길거리의 다른 집들과 모양과 구조가 똑같았다. 사실 이 동네 모든 집들이 같은 때에 같이 지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나 30년간을 살았다. 지금 돌아보면 아주 먼 옛날처럼 느껴진다. 그곳에서 살 때 나는 결코 불행하지 않았다. 나는 회사의 도안 사무실에서 일하기를 즐겼다. 나는 조그만 차를 하나 사서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길을 질주하기도 하였다. 또 조그만 시골 식당에 모시고 가서 저녁을 먹기도 하였으며 시내 극장에 가기도 하였다. 어머니는 잘된 연극을 좋아하셨기 때문이다. 때때로 나는 내 방에서 밤늦게 여인들에 대한 시를 쓰기도 하였다. 그 여인들은 포우의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이상형인 환상의 여인들이었다. 그 여인들은 내가 사무실에서 만나는 천박한 여인들과는 전혀 달랐다. 사무실의 여인들은 늘 낄낄거리고 천박한 농담을 즐겼다. 그런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더 못돼먹은 존재라고 말할 수만은 없지만 나는 여인은 남자보다 더 나은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진을 만났을 때 나는 27살이었다. 어머니는 보스당 바자회에 가기를 좋아하셨다. 이 바자회는 여름에 앰플톤경이 저택들에서 열렸다. 바자회가 열리면 중앙의 잔디밭에는 천막들이 세워졌다. 저택 중앙의 잔디밭 양쪽으로는 나무들이 우거진 오솔길이 있었다. 그 오솔길에는 새끼들이 가지를 치고 있었는데 그 새끼를 따라가면 교묘하게 만들어진 정자나 폭포들이 나타나곤 했다. 아주 매력적인 장소였다. 물론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갔지만 일단 바자회 장소에 도착하면 곧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곤 하였다. 그의 바자회 때는 보수당의 사무관인 윌슨 부인과 마주쳤는데 최소한 30분은 걸릴 것 같았다. 그래서 그동안 나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 나는 오솔길의 새길을 따라 내려가다 맞은편에 보이는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다. 그 오솔길은 위쪽으로 경사가 져 있었다. 그 순간 내가 본 여인은 그 경사가 막바지에 이르는 꼭대기에 서 있었는데 텅 빈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 눈앞에 보였다. 그녀의 몸매는 날씬하면서도 우아했다. 밝은 금발은 어깨까지 드리워져 있었다. 그 여인이 고개를 돌렸을 때 멀리서 본 그녀의 옆모습은 무척이나
섬세해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 순간 내 소원은 오직 그녀의 모습을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기억시켜 놓는 것이었다. 그녀도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것이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1.2야드쯤 되었을 때 그녀는 내 이름을 부르며 자기 이름을 진 머튼이라고 소개했다. 진이 웃었다. 낮고 음악적인 소리가 났다. 당신은 나를 모르시겠지만 나는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난 윌슨 부인의 조카예요. 가까이서 만나보자 그녀의 모습은 내가 멀리서 보고 상상했던 완벽한 아름다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지만 나를 압도하는 그 매력과 열정은 대단했다. 진의 눈은 기쁨에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는 솔직하게 나를 만나게 되어서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난 바자회가 너무나 따분할 것 같아 안 오려고 했지만 윌슨 아주머니가 굳이 같이 가자고 하셔서 할 수 없이 따라왔어요. 하지만 와보니 전혀 따분하지 않아요. 같이 가서 잼과 꿀을 사는 걸 좀 거들어 주시겠어요? 사가지고 가겠다고 집에다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물건을 좀 고르고 싶고 동생 낸시한테 줄 것도 좀 사고 싶어요. 낸시는 화려한 보석을 좀 좋아하거든요. 진은 아주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그 행동이 내게 무척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우리는 장터에서 대여섯 가지의 물건을 샀다. 그 중에는 애꾸는 코끼리 인형도 있었다. 진은 그 코끼리가 너무 애처로워 보여 꼭 가지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가 윌슨 부인과 어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그때 이미 내가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 말을 듣고도 이해 못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움이 주는 마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리라. 나는 그때쯤에 또 진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진이 무슨 비서일을 하고 있다는 것, 나보다 4살 아래라는 것 등등. 하지만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진은 내가 본 여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는 것과 내가 언제까지나 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였다는 것만이 중요했을 뿐이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렸다. 처음에는 미소를 지으시던 어머니의 표정이 이윽고 찌푸러지면서 내가 이야기를 다 마치자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앤드류, 넌 27이다. 이제까지 여자를 몇 명이나 사귀었지? 한 명도 없어요. 내 맘에 드는 여자가 없었거든요. 불행히도 네 아버지는 네가 알아야만 할 것을 말씀하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리고 난 또 이기적이었던 것 같다. 나는 우리가 늘 함께 살기를. 더듬거리며 말씀하시는 어머니에게 나는 결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으셨다. 너는 세속적인 아이가 아니야. 꿈꾸는 아이야. 이제까지 넌 늘 그래왔어. 그리고 난 네가 달라지는 것도 원치 않아. 내가 들은 바로는 진 머튼이 너에게 어울리는 아이라는 확신이 안 드는구나. 아마 너한테 맞는 여자는 없을지도 모른다. 넌 아마 여자들이 네 꿈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언제나 꿈이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난 어머니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다. 이미 다음날 저녁 진과 콘서트에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있었다. 난 그 다음날부터 진을 데리고 콘서트에 갔고 우리 시청에 들어온 이동 그림 전시회에 갔으며 극장에도 갔다. 극장에서는 우디 알렌에 나오는 영화를 했는데 진이 그 영화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이다. 영화를 보고 난 후 우리는 시에서 가장 좋은 식당으로 알려진 베네치아에서 저녁을 먹었다. 우리가 무얼 먹고 마셨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 기억에 남는 것은 오직 탁자 건너편에 앉은 그녀의 모습, 그녀의 웃음소리, 영화에 대해서 말하며 흔들던 손가락, 낮의 그림 전시에서나 베네치아의 옅은 불빛에서나 금빛으로 빛나던 머리카락뿐이다. 진의 가족은 시에서 좀 벗어난 곳에서 살고 있었다.
진은 거기서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시 중심가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그날 밤 내가 진을 아파트에 데려다 주자 진은 나에게 좀 들어왔다 가라고 말했다. 집에 꼬냑 한 병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미 세리주와 포도주를 마셨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말아요, 앤드류. 어쨌든 들어오세요. 아파트는 작았다. 침실과 거실을 겸한 방 하나, 작은 부엌, 목욕실 뿐이었다. 진은 브랜디를 따르더니 내 곁에 와서 앉았다. 앤드류. 네. 당신 나를 좋아하죠? 저를 좋아하면 키스해주세요. 나는 진의 몸에 팔을 둘렀다. 우리 입술이 마주쳤다. 진의 입술이 내 입술을 눌러왔다.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난 당신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진이 중얼거렸다. 그 말이 그때까지 내 입을 봉하고 있던 끈을 끊어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좋아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그녀는 아름다운 그 자체이며 아름다운 것은 숭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은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가 웃기는 남자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제까지 나 같은 남자는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밤 황홀감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밤 나는 진에게 청혼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오랜 시간을 카운티 호텔 라운지에 있는 바에서 보내고 있었다. 진은 술집이나 바에 앉아있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 곳이 아주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진은 위스키 사우어라는 술을 마시기를 좋아했다. 진이 그것을 먹는 모습은 보기에도 즐거웠지만 나는 속으로 별난 취미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진이 술과 담배를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날 밤 진은 매우 신경이 예민한 것 같았다. 그녀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가 반도 안 피우고 꺼버리곤 하였다. 그녀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자기 일이 너무 따분하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때때로 하루도 더 못 견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순간 내가 말했다. 왜 그만두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일을 그만둬요. 그리고 나와 결혼해요. 나는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장면을 생생히 떠올릴 수 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방과는 상당히 분위기가 달랐는데 바는 침침했고 벽에 붙은 전등에는 진홍 불빛이 비추고 있었다. 레코드에서 나오는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희미한 불빛 때문에 진의 얼굴 윤곽이 흐려 보였으나 그것 때문에 그녀의 아름다움은 더욱 돋보였다. 그녀의 눈길은 내 머리 위를 향하고 있었다. 마치 함께할 우리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처럼 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그 순간이 그렇게 침묵 속에서 흐르는 것이 더없이 만족스러웠다. 그때 한 사내 목소리가 내 왼쪽 어깨 너머로 들려왔다. 이 친구는 누구야? 제리. 이쪽은 제리 윌슨이고 이쪽은 앤드류 블러드예요. 제리, 앤드류가 방금 나한테 청혼했어요. 그러자 그 제리라는 사내는 코웃음 쳤다. 진이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난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사내가 호주머니에서 손을 꺼냈다. 무척 큰 손이었는데 손에는 원숭이처럼 털이 덮여 있었다. 그 사내는 진에게 여기에는 도저히 적을 수 없는 음탕한 말을 짓거리더니 가버렸다. 사실 이때 나는 진실을 알았어야만 했다. 물론 당시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지만 진은 그 사내는 자기가 알던 남자인데 진짜로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나와 결혼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어머니한테 이 소식을 전해드리자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넌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다. 내가 섭섭하게 생각해서 이러는 건 아니야. 그 여자는 너한테 적당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 여자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너한테 해줄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듣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는 함께 약혼 반지를 사러 갔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단순한 디자인의 반지를 샀다. 나는 진의 부모님을 만났다. 진의 아버지는 농부였으며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있었다. 진의 부모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그러나 우리들 결혼 소식을 그리 반기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좋아해 본 적도 없었고 친구가 필요하다고 느껴본 적도 없었다. 그저 가정에서 생활에 늘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의상 나는 내 결혼 소식을 도안 사무실에 있는 동료들에게 알렸다. 그들은 축하 인사를 하면서 농짓거리를 했다. 나는 그런 농짓거리가 싫었지만 그냥 참았다. 부장도 나를 부르더니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를 올려주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내 미래의 아내를 사무실 모든 사람들이 만나보고 싶다고 하였다.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없지만 나는 뭔가 대답을 했다. 나는 진이 그들 중 누구와도 만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내 사생활과 직장일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 나의 약혼은 지방 신문에도 발표되었다. 나는 거의 매일 저녁 진을 만났으며 그녀는 일요일에는 점심을 먹으러 우리 집에 오곤 했다. 어머니는 뛰어난 요리 솜씨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에 우린 아주 멋진 점심을 즐길 수 있었다. 어머니는 진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셨다. 하지만 나는 이런 어머니 행동과 어머니의 속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은 여러 번 나한테 어머니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당신 어머니는 자기의 어여쁜 아기를 잃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운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물론 진한테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요리를 하실 때마다 칭찬을 듣고 싶어 하세요. 나도 요리할 줄 알아요. 오늘 밤에는 내가 저녁을 준비해 보이겠어요. 진은 실제로 저녁을 준비했다. 나오는 접시마다 모두 위대한 요리사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여러 가지 조미료를 섞어서 맛을 낸 것들이었다. 사실 나는 어머니의 단순한 요리가 훨씬 좋았지만 진한테는 모든 음식이 아주 훌륭하다고 말해주었다. 식사 후 우리는 소파에 앉았다. 나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잠시 후 진은 나에게 차마 여기에는 적을 수 없는 것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실제로 육체적 행동을 보였다. 나는 가능한 한 상냥하게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결혼 전에 그러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진은 누운 채로 나를 노려보았다. 난 그녀가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화가 나니까 진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가 나더러 집에 가라고 해서 나는 그녀의 집을 나왔다. 그 이후로 나는 그녀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진의 사무실에도 전화를 해보았지만 일주일 휴가를 냈다는 말을 들을 뿐이었다. 아파트로도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진은 전화를 하여 나를 좀 보자고 하였다. 장소는 카운티 호텔의 라운지였다. 내가 진에게 청혼을 했던 곳이다. 호텔로 가보니 진은 이미 나와 있었다. 앞에는 위스키 사우어가 한 잔 놓여 있었다. 진은 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다. 우리 결혼 반지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파혼이에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실수였어요. 당신 청혼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당신 청혼을 받아들였는지 알고 싶으시죠? 요새같이 피임약을 사용하는 세상에선 참 믿기 어려운 얘기죠. 참, 당신은 피임약이 뭔지도 모르겠군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시 깜빡했어요. 어쨌든 난 제리의 아기를 가졌어요. 하지만 제리는 아기를 원치 않았고 난 원했죠. 아니, 원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당신이 청혼을 했을 때 받아들인 거죠.
난 태어날 아기가 당신 아기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 기회가 없었죠. 안 그래요? 내가 끝까지 아기 아빠를 속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난 애를 뗐어요. 제리와 나는 곧 결혼할 거예요. 나는 반지를 집어들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내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이런 미인을 잃어버린다는 안타까움의 눈물이었다. 지는 남은 술을 마저 마셨다. 이런 일이 없었던 게 더 나았겠죠. 하지만 이것 한 가지는 아셔야 해요. 나도 당신의 모든 걸 좋아해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 어머니 외에는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진과의 마지막이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약혼이 깨졌다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그것이 나를 위해 잘된 일이라고 하시면서 놀랍게도 더 이상은 묻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셨다. 나는 그 반지를 내가 샀던 반값을 받고 되팔았다. 직장에서는 나를 놀리는 말들이 오갔지만 나는 그것을 무시했다. 그러자 얼마 안 가서 그런 농담은 그쳤다. 이미 말했듯이 나한테는 가까운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와 나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적당한 여자가 언젠가는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때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시면서 때때로 어머니는 자기가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다. 나는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 마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진과 헤어진 지 거의 2년이 다 됐을 무렵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죽어 있었다. 어머니는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심장에 병이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오후에 여느 때처럼 낮잠을 주무시려고 2층에 올라가셨고 주무시다가 아무런 고통도 없이 돌아가신 것이다. 나는 정신이 멍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날이 가면 갈수록 나는 모든 일에서 내가 얼마나 어머니한테 의존적이었는가를 깨달았다. 나는 생활을 바꿔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곧 집을 팔아버리고 가구들을 없애버렸다. 그러나 어머니가 직접 가지고 계시던 어머니의 소지품들은 차마 모두 없애버릴 수 없었다. 참으로 끔찍한 시절이었다. 그 시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쓰고 싶지도 않다. 의사는 내 상태를 걱정하며 충격에서 회복되려면 집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의사의 말을 따랐으며 헬렌을 발견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쓰고 싶지 않다. 다시 돌아와 나는 아파트를 하나 사서 거기에서 만족스럽게 살았다. 헬렌에게서 나는 요리하고 빨래하고 다리미질하는 것을 배웠으며 헬렌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보시더라도 자랑스러워하실 만큼 아파트를 깨끗하게 해놓고 지냈다. 나는 직장 동료들한테 헬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다.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 모든 일이 갑작스럽게 벌어진 것 같겠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이루어진 것들이다. 나는 진의 배신과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났다. 심한 병에서 회복되어 오히려 전보다 더 튼튼해지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헬렌의 도움으로 나는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으며 이제 과거는 마치 없었던 일처럼 지워져 버리게 되었다. 그때 올가가 내 삶을 비집고 들어왔다. 올가 크라이스키는 중부 유럽 출신이었다. 올가 부모는 전쟁 직전에 이 나라로 온 피난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올가는 태어나기는 영국에서 났지만 외국 액센트가 분명히 섞인 영어를 했다. 올가는 건축 설계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도안사로서 우리 직장에 들어왔다. 그녀는 몸집이 큰 여자였다. 흔히 사람들이 어머니 같다고 말하는 형이었다. 돌아가신 내 어머니는 나처럼 가녀린 몸집에 선이 고우신 분이었지만 내 짐작에 올가의 나이는 나와 비슷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녀의 몸짓 때문에 나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였다. 난 올가가 나한테 왜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나한테 관심을 가졌었다. 식사 시간에는 구내식당에 나와 같은 탁자에 앉아 내가 너무 조금 먹는다고 말하면서 푸딩과 마카로니와 치즈를 더 주문하라고 권하곤 했다. 나는 별로 배가 고프지 않으며 또 기름기 있는 음식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 말랐어요, 앤드류. 살이 좀 붙어야겠어요. 당신이 살이 안 찌는 건 자취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안 좋죠. 남자가 혼자 있으면 제대로 먹지를 않게 되니까. 올가는 처음부터 나를 앤드류라 불렀으며 아주 사랑스러운 이름이라는 듯이 천천히 발음하곤 하였다. 올가는 자기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여동생은 곧 결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 나면 나도 혼자 살아야 돼요. 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나 혼자서도 스프도 만들고 푸딩도 만들고 슈니첼도 만들어 먹으면 되니까요. 앤드류, 당신도 꼭 저희 집에 오셔야 해요. 내가 정말 맛있는 슈니첼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그걸 한번 드시고 나면 다시 배고프단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장담할 수 있어요. 올가가 자기 말에 도취되어 웃었다. 그녀의 살찐 볼이 출렁거렸다. 어머니는 나에게 항상 남한테 친절하게 대하라고 가르치셨다. 나도 항상 내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올가한테도 위가 안 좋아서 음식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올가의 제안을 우회적으로 거절했다. 그러자 올가는 건강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런 건강식을 준비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 이후로 나는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올가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올가는 내 작업실에까지 찾아왔던 것이다. 그녀는 내 등에 몸을 기대고 내 도안을 보았다. 난 그녀의 가슴이 내 등을 묵직하게 누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올가는 내가 도안을 아주 능숙하고 말끔하게 한다고 칭찬하였다. 그리고 내가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겠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어리석게도 올가를 내 차에 태워주는 실수를 범하였다. 결국 나는 그녀의 집에까지 이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집에는 올가의 동생 나디아가 있었다. 내 사랑하는 친구 앤드류야. 올가가 나를 그렇게 소개하자 나디아는 나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들을 게 뭐가 있다고 나에 대해 많이 들었다는 말인가. 나는 그 다음부터 차를 몰고 직장에 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올가는 내 아파트를 보고 싶다고 하였다. 틀림없이 여성의 손길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올가가 헬렌을 만났다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무실에서도 나는 올가 문제로 동료들이 나를 무척이나 조롱하는 것을 견뎌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동료들에게도 또 올가에게도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그런데도 올가는 정말 낯짝이 두꺼운 여자였다. 그녀는 파이나 샌드위치를 사무실로 들고 와 나누어 먹자고 다그치기 시작했다. 나는 어떻게 무리하지 않게 그것을 거절해야 할지를 몰랐다. 나는 올가에게 우리 집에 있는 헬렌에 대해서 말하기까지 했다. 헬렌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다고 암시를 주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내 신경이 점점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직장을 바꿀까도 생각했지만 올가는 내가 어디를 가도 나를 쫓아올 것 같았다. 올가의 둥글고 살찐 얼굴, 올가의 거대한 가슴, 올가의 거대한 몸집이 자나깨나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나는 올가의 거대한 몸이 나를 짓눌러 내가 그 밑에서 절망적으로 몸부림치는 악몽을 꾸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악몽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
그날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시간에 퇴근을 했다. 그리고 헬렌과 함께 집에서 저녁을 보낸다는 기대감에 쌓여 집으로 돌아왔다. 스테이크와 샐러드, 치즈와 커피를 먹고 나서 우리는 한두 시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 벨이 울려 헬렌이 현관으로 나가보았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문 밖에는 올가가 갈색 포장지에 싼 꾸러미를 한아름 들고 서 있었던 것이었다. 현관이 어두웠기 때문에 처음에 올가는 자기가 이야기하는 상대가 헬렌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았다. 앤드류, 난 참 짓궂은 여자예요. 당신이 나한테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서 전화번호부를 뒤져보았는데 거기에도 없더군요. 결국 격리과에서 당신 주소를 알아냈어요. 그렇지만 앤드류, 당신도 여기 내가 들고 온 걸 보시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여기 훈제 연어에다가 특제 헝가리 소시지에다가 국수에다가. 순간 올가는 자신이 헬렌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올가는 웃음을 터뜨렸다. 올가의 웃음소리가 나를 격노하게 했다. 만일 올가가 웃지만 않았더라면 난 올가에게 그저 돌아가라고만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올가는 웃었다. 나는 올가를 잡아 끌어 부엌으로 데려갔다. 올가가 사들고 온 음식들이 바닥에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나는 스테이크를 자르던 칼을 들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헬렌을 모욕한 그 뚱뚱한 몸에다 꽂아 넣었다. 나는 그 칼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더 이상은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그 행동을 저지르기 전에는 정신이 말짱했다. 그리고 지금 역시 정신이 말짱하다. 하지만 그 행동을 한 순간에는 내가 미쳤었다는 것을 지금은 인정한다. 미쳤었다. 하지만 난 올가의 웃음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었다. 난 내 행동에 대해 변명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내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에는 동의할 것으로 확신한다. 내가 행동을 멈추고 비명소리도 멈추었을 때 나는 바닥에 엎어져 있는 물체를 보았다. 그리고 도처에 피가 널려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것이 미리 예정된 나의 운명이란 느낌이 들었다. 내 이름값을 한 것이니까. 올가가 들어온 보따리에는 달걀도 있었다. 그 달걀들이 깨져 어떤 곳에서는 달걀 노른자와 피가 범벅을 이루고 있었다. 경찰이 왔을 때 나는 그 난장판이 된 부엌을 청소하고 있었다. 이상이 내가 이 방으로 오게 된 이유가 되는 사건들이다. 나는 이것을 닥터 글래서의 권유에 따라 쓰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겠다. 나는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게 되어 행복하다. 그리고 여기에 살면서 때때로 헬렌의 방문을 받을 기회도 있어 만족하고 있다. 이 닥터 글래서. 닥터 글래서의 사무실은 널찍하고 네모난 방이었다. 하얀 색깔의 벽에는 액자에 끼워넣은 증명서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이 의사가 얼마나 정신의학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었다. 글래서는 큰 키에 매부리코를 가지고 있었으며 잿빛 머리털이 머리를 덮고 있었다. 마치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상이란 게 더 부조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그의 눈길과 태도에는 뭔가 남을 비꼬는 듯한 인상이 엿보였다. 지금 그를 방문하고 있는 작고 땅딸막하며 금태 안경 뒤에 순진한 눈을 빛내고 있는 사람은 존슨이라는 이름이었다. 그는 정신병 환자 개혁 연맹의 부회장이었다. 존슨은 깨끗하고 우아한 글씨체로 쓰인 글을 다 읽고 나서 탁자에 내려놓았다. 아주 흥미롭군요. 그리고 매우 조리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요. 앤드류는 아주 조리 있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경우이죠. 교과서에 실릴만 합니다. 글래서는 마치 강의라는 것처럼 손가락을 세우고 천장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한테 무시당한 아이는
어머니에게 완전히 밀착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만나는 모든 여자가 별도의 여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관련 지어져서 보이게 됩니다. 근친상간은 금기이기 때문에 어떤 여자하고도 성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게 되죠. 자기 머릿속에서 모든 여자가 어머니의 이미지에 따라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진과의 경험은 불행한 것이지만 사실 앤드류는 성적 관계를 원하는 어떤 여자하고도 같은 결과를 낳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성행위는 앤드류를 공포에 질리게 하는 겁니다. 존스는 불편한 듯 몸을 움직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 일단 말을 시작한 글래서는 중간에서 멈추는 법이 없었다. 그는 성행위를 폭력적으로 거부합니다. 올가 크라이스키가 입은 상처는 야만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기록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심하죠. 신체를 절단했을 정도니까요. 참 끔찍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이미 몇 년 전에 일어난 것이죠. 6년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 연맹이 주목하는 것은 아주 많은 환자들이 세상에 나가 정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갇혀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앤드류가 아직도 도안을 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예, 도안을 합니다. 아주 잘하죠. 그렇다면 앤드류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앤드류의 기록으로 볼 때 그는 이곳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지내온 것 같습니다. 만일 앤드류를 헬런과 함께 산다는 조건으로 내보낸다면 그게 사회에 어떤 위험이 될까요? 내 생각엔 이 헬렌이란 여자가 앤드류의 어머니의 대체물인 것 같고 또 앤드류도 분명 이 여자한테 헌신적인 것 같은데 일단 헬렌이 앤드류의 어머니의 대체물이란 점에는 동의하십니까? 의사는 존슨을 비꼬는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앤드류가 다른 사람들한테 위험한 존재입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존슨은 앞에 있는 잔을 들어 다 비운 다음 진지하게 말했다. 아마라고요. 당신도 여기에서 앤드류의 행동이 모범적이었다는 데는 동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왜 앤드류를 풀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헬렌을 모욕했을 때 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존슨은 등을 의자 뒤로 붙이며 물러나 앉았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헬렌은 앤드류에게 아주 충실하지 않습니까? 분명 그에게 헌신적인 것 같은데요. 그 기록을 보면 여기를 방문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둘이 결혼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글래서가 한숨을 내쉬었다. 존슨 씨, 나를 따라오세요. 우리 그 모범적인 환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들은 방을 떠나 승강기를 타고 내려갔다. 다시 계단을 따라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졌다. 복도 양편에 이름이 붙은 문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 문에는 열쇠 구멍은 있었지만 손잡이는 없었다. 한 방에서는 4명의 남자 간호원들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몸집이 작은 존스는 간호원들의 커다란 몸집에 좀 질려버렸다. 의사가 그중 한 간호원에게 말을 하자 그 간호원이 두 사람을 따라 나섰다. 간호원은 한 방 앞에서 멈추더니 허리에 찬 열쇠 꾸러미에 달린 열쇠로 문을 열었다. 앤드류, 닥터 글래서가 너를 보러 오셨어. 그들은 약간의 가구가 놓여있는 작은 거실로 들어섰다. 벽에는 그림들이 붙어 있었는데 기계를 그린 것이 몇 개 있었고 하나는 글래서의 초상화였다. 또 여자를 그린 것이 둘이 있었는데 존스는 그것이 헬렌의 초상화일 거라고 짐작했다. 팔걸이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사내가 책을 내려놓았다. 작은 몸집에 말쑥하고 인형 같은 얼굴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 선생님. 앤드류,
여기 이분은 정신병 환자개혁 연맹에서 오신 존슨 씨라네. 자네 수기를 재미있게 읽으셨어. 깨끗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입니까? 반갑습니다. 그 얘기는 모두 사실이에요. 올가의 웃음에 자극을 받은 것이긴 하지만 난 아주 잘못된 행동을 했죠. 바로 그 순간에 나는 미쳤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몇 해 동안은 완전히 정상이지만요. 여기 내가 읽고 있는 책을 보세요. 앤드류는 책을 집어 올렸다. 제인 오스틴의 설득입니다. 난 과거에 쓰였던 글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문명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요. 존슨은 진지하게 물었다. 만일 여기서 나가게 된다면 당신도 좋겠습니까? 앤드류 블러드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직업을 얻어서 당신 기술을 활용하시겠습니까? 앤드류는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헬렌과 함께 사시겠습니까? 결혼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깨끗한 얼굴에 불안한 표정, 경계에 가까운 표정이 나타났다. 앤드류 블러드는 묻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글래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헬렌이 지금 여기 있으면 한번 만나보고 싶군. 불안한 표정이 매력적인 미소로 바뀌었다. 앤드류는 벌떡 일어나서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간호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글래서가 막았다. 기다리는 시간은 고작해야 2, 3분이었지만 존슨에게는 그것이 2, 3시간으로 느껴졌다. 자그마한 몸집에 파마를 한 잿빛 가발을 쓴 사람이 문간에 나타났다. 그 가발 밑의 얼굴은 분명 앤드류 블러드였다. 그러나 얼굴에는 시체처럼 하얗게 분을 칠했고 입술에는 아주 천박한 빛의 립스틱을 칠해서 그 얼굴은 마치 어릿광대의 얼굴처럼 보였다. 그는 누런색 투피스에 모조 진주가 달린 목걸이를 걸고 있었으며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그는 점잔을 빼며 걸어와 반지 낀 손을 내밀며 가성으로 목소리를 꾸며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 생김새도 우스꽝스러웠지만 존슨이 차분함을 잃었던 것은 그 가성으로 꾸민 목소리와 인사말 내용이었다. 존슨은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작은 방에서 그 웃음소리는 무척 크게 울려 퍼졌다. 존슨은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웃음은 그 틈새로 뚫고 새어나왔다. 한 1분쯤 그랬을까. 그 뒤에 존슨은 바닥에 누워 있었다. 두 손이 그의 얼굴과 목을 잡아뜯었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욕설이 퍼부어지고 있었다. 의사와 간호원이 달려와 뜯어 말렸을 때는 이미 그의 얼굴은 온통 핥힌 자국 투성이었고 안경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글래서는 위스키 한 잔을 따라주며 사과했다. 약간 속임수를 쓴 것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가 바로 헬렌이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훨씬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서죠. 물론 난 존슨 씨가 웃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헬렌에 대한 모욕이에요. 앤드류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에요. 올가 크라이스키가 웃었을 때도 그랬듯이. 그러면 헬렌은 그 모습을 보셔서 알겠지만 에드가 알렌 포우의 헬렌과는 비슷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헬렌은 앤드류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앤드류의 삶의 중심에는 어머니가 있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다시 어머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까 그 옷들은 앤드류 어머니의 옷입니다. 앤드류의 원고에도 그가 어머니의 소지품을 차마 다 없애지 못했다는 점이 나와 있죠. 앤드류는 몸집이 작아서 그 옷들이 잘 맞았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고전적 사례입니다. 성도착이 아니라 인격 전이의 사례죠. 이것은 인생의 육체적 측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블러드 부인이 앤드류에게는 적당한 여자는 없을 거라고 말했을 때 그분은 자기 아들한테는 꿈이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